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세션 3주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저는 양효원이고, 이제 옥승아님께서 2부 때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오늘 주제는 Models for Partially Classified Contingency Table Ignoring Mismatch Mechanism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범주형 데이터가 일부 누락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를 다루겠습니다. 챕터에 들어가기 앞서서 클래시파이드 데이터랑 컨틴전시 테이블이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지 개념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범주형 데이터란 이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데이터고 이제 성별이나 연령대, 혈액형 등이 있고요. 이제 데이터를 크게 수치형 데이터랑 범주형 데이터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범주형 데이터 안에서는 이제 남녀 성별과 같이 단순하게 분류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 1, 2, 3등 같이 이제 순서를 매긴 순서형 데이터가 있다는 걸 이제 다시 복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데이터에서 누락된 값이 있을 때 발생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성별 정보가 누락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별 정보가 누락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이제 핵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ML, 베이즈, EMDA를 사용할 거라는 걸 조금 이제 생각해 두시고 발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이제 분할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노테이션이 헷갈리니까 저희 ESC 그 회원들의 데이터를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이 노테이션 부분을 보면은 n 곱하기 v의 데이터 행렬이 있는데 이 범주형 데이터 보시면 이제 총 21명이 있고 이 v는 이제 y1, y2, yv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이 데이터에서는 이제 성별이 y1이고 y2는 부서, 비콘 주제는 이제 y3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이제 컨틴전시 테이블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얘는 이 셀로 이제 셀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 하나가 한 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뜻을 보면은 변수들의 조인트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각 셀에 있는 그 데이터의 개수가 이제 n, jk, 따따따따 이제 u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n은 이제 21개고 v는 이제 3. 그래서 이건 이제 3차원 컨틴전시 테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는 이게 총 18개의 그 셀이 있기 때문에 18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Y1, Y2, Y3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그 남자이고 아카데믹 학술부 그리고 데이터 어널리시스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보면은 남자이고 데이터 분석이고 학술부인 데이터의 개수는 이제 5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이고 그 편집부이고 그 공간 융합을 주제로 이제 비콘을 준비하는 사람은 여자이고 공간이고 편집은 2명이니까 이렇게 2명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직접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러한 그 컨틴전트 테이블에서 그 범주형 데이터에서 결측치가 존재한다면 그런 컨틴전시 테이블은 partially classified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측을 반영한 어떤 보충적인 lower dimension 보충 테이블이 필요가 합니다. 그 예시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어린이 비만 데이터를 이제 3번에 걸쳐서 수집을 했고 그거를 분할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폰스 부분을 보시면은 이 O는 오비스 그러니까 비만이고 그 N은 비만이 아닌 경우 그리고 여기 M은 결측이 됐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줄 N은 보면은 이제 세 시점은 비만이 모두 아니다라는 걸로 이제 컴플릿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처음 8개 행을 보면은 M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이 경우는 이제 complete 5-way contingency table이라고 해요. 그래서 V는 5가 되겠고 C는 여기 항을 다 세보면 이제 80개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V가 5인 이유는 성별, 나이대,
1977년의 비만 여부,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시점의 비만 여부를 이제 각각 범주형 변수로 해가지고 5개가 나오는 거고, 이제 나머지 9에서 26행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이상의 이제 M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결칙이 하나씩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동일한 그 범주형 변수에다가 결측 여부라는 범주형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 V는 6이 되고 이제 C는 이제 총 그 160개의 셀이 있다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 partially classified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ML과 베이즈 관점을 사용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발제를 진행해보자 합니다. 방금 인트로를 했고, 먼저 첫 번째 파트에서는 범주형 데이터의 결측치가 모노톤하게 발생할 경우 우도의 팩터라이제이션을 적용한 예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아님께서 발표하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모노톤이 아닌 일반적인 결측 패턴 추정법에 대해서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partially classified 된 분할표에 대한 로그 리니어 모델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유의할 점은 이제 structural zero에 대한 건데, 그 우리가 결국 이 추정법을 통해서 구하고 싶은 건 이 세타 probability예요. 근데 우리가 딱 분할표를 봤을 때 그 빵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 0이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그 관측된 사람이 0명이어서일 수도 있고, 그 관측될 확률이 0이어서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structural zero는 이 모델이 특정 데이터에 0이라는 확률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제 연계가 카운트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태어난 연도를 Y1이라고 하고 이제 결혼한 연도를 Y2라고 해요. 그러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joint distribution에서 structural zero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어쩔 수 없는 결측 같은 경우엔 앞으로 우리가 다룰 결측에 해당되지 않는 거를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모노톤 멀티노미얼 데이터에 대한 그 팩토리얼 라이클리후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정을 3가지를 하고 들어갈 건데, 첫 번째 가정은 complete data count n이 이제 총 카운트가 n이고 확률이 그 세타, 이제 파이로 표현을 하죠. 이 확률을 나타내는 다항 분포이고, 두 번째로는 결측 메커니즘이 MAR이다. 세 번째로는 결측 패턴이 모노톤하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갈 건데, 이 모노톤 같은 경우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Y1, Y2, Y3가 있을 때 이렇게 Y1과 Y2에서는 관측이 Y1과 Y2에서 관측이 되었다면 똑같이 Y3와 Y4에도 관측이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지만, 만약에 Y3에서 이렇게 결측이 있다면 그 똑같은 데이터만큼의 Y4에선 또 결측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단조로운 패턴의 그런 결측 패턴이 이제 모노톤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ikelihood를 이렇게 프로덕트 해가지고 그 관측된 게 총 n이고 그 관측될 확률이 파이이기 때문에 이걸 다 곱한 것을 이제 likelihood라고 하고, 이 파이의 전체 합은 1이 되게끔 이제 제약 조건을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총 셀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 세타의 ML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합이 1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오도를 최대화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멀티노미얼 데이터 모델이 아니어도 이제 셀 카운트가 독립적인 포화성 분포를 가정을 해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각 셀이 전체 사건 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시간 내에 일어날 횟수의 평균을 이제 뮤라고 잡아놓고, 그 전체 뮤를 합한 것 분에 그 해당되는 그 셀의 뮤를 이제 곱해주면은 어떠한 또 새로운 확률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결측 메커니즘이 MAR일 경우에는 이 포화성 분포의 확률이나 이제 그 다항 분포에서 구한 확률이랑 같기 때문에 저희는 자주 쓰이는 다항 분포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런 패턴의 ML과 베이즈 추정법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ML 추정체는 이렇게 전체 n분의 그 해당 셀의 카운트 개수,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variance 같은 경우에는 그 아, 여기에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하는데 얘는 이제 밖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NVAR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건 다항 분포이기 때문에 파이와 1 마이너스 잠시만요. 아, n 곱하기 그 파이 햇 그리고 1 마이너스 파이 햇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제 n이 여기서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베이즈 추정법과 관련해서는 사후 분포를 디리클렛 사전 분포와 라이클리우드를 곱한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라이클리우드를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고, 사전 분포는 그 디리클렛 분포의 정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어, 여기서 이 알파는 사전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1은 그냥 어떤 조정값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해서 그 사후 분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이제 곱하는 그런 거는 이제 베이즈 정리에서 네, 여기서 이게 사전 분포고 이게 likelihood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에서 이렇게 사후 분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이제 디리클렛 사전 분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디리클렛 분포가 이제 뭔지를 조금 살펴볼 건데, 이제 디리클렛 분포는 베타 분포의 다천 확정형으로서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근데 디리클렛 분포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컨주게이트 프레이어이라고 해가지고 어, 공액 사전 분포라고는 하는데 사실 어려운 단어라서 그냥 어떻게 결합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 분포가 만약에 디리클렛 사전 분포를 따른다면 그 사후 분포 또한 이제 디리클렛 분포를 따를 수 있도록 같은 형태를 유지한다라는 게 이 디리클렛 분포를 사용하는 이유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이제 사전 지식인 알파를 이제 사후 분포에도 똑같이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에서 미싱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알파로 불확실성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본 건데 이거는 2차, 네, 2차원의 분할표랑 그 어떤 1차원의 보충 보충표를 이렇게 두 개의 그림으로 어,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문제를 설명을 하자면 y1은 이제 j 개의 범주로 구분되는 변수이고 y2는 k개의 범주로 구분되는 변수예요. 그래서 이 왼쪽 부분은 complete 유닛에 대한 분할표인데 r개의 데이터가 y1과 y2 모두에서 관측이 되었고 그리고 이 RJK라는 노테이션은 Y1이 J이고 Y2가 이제 K일 때, 그러니까 이 K랑 이 J 중에 어떤 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게 얼마나 관측되었는가의 카운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총 N개의 데이터에서 관측된 R개를 뺀 M개의 데이터에서 Y1만 관측이 되고 Y2는 결측이 된 경우입니다. 이 해당 데이터는 원웨이 마진을 만들어서 그 J에 대해서 그 J가 이제 몇 번 관측이 되었는가를 카운트한 거를 MJ라고 노테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각 셀의 확률인 세타를 추정하는 건데 그 세타는 풀어보면은 파이 11, 파이 12 해서 파이 JK가 있겠고 이 파이 각 셀들을 다 합해서 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나중에 보겠지만 파이 j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k가 몇 개든 상관없이 그냥 j가 총 몇 개가 카운트 되어 있는가를 이제 나타내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
서플리멘탈 원웨이 마진이 포함된 분할표를 ML과 이제 베이즈 방법으로 추정을 할 건데, ML 방법 같은 경우에는 likelihood를 이렇게 두 식으로 팩터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y1의 마지노 카운트가 rj 플러스 더하기 그 mj인 다항 분포의 우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 아까 모든 데이터가 y1에서는 관측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관측이 된 r과 미싱이 그 y2에서 미싱이 되었지만 그 y1에서 관찰이 된 그 m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프로덕트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k가 미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j로 분류되었을 때 y2에서 k로 분류될 그런 조건부 확률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의 노테이션을 좀 잠깐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y1이 j일 때 y2가 k로 분류될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고, 얘는 파이 j 플러스 분의 파이 jk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이따가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복습을 해보자면 우도 함수가 이제 팩터라이즈 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7장에서 발표를 하셨었는데, 그 가능한 이유가 이제 MAR, 즉 이제 랜덤하게 미싱이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모노톤한 결칙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팩터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P라는 두 개의 다른 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P1은 이 부분에 대한 모수이고 P2는 이 부분에 대한 모수입니다. 그래서 다항 분포라는 가정하에서 전체 n개 중에 r 플러스 m의 식으로 j 플러스 햇을 파이 j 플러스 햇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이제 j가 주어졌을 때 k로 분류될 확률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rj 플러스 분의 rjk로 이제 수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이 jk 햇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 둘을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미싱의 개수가 rj 플러스 분의 rjk이니까 이게 그 관측된 데이터의 비율에 따라서 jk 셀에 할당하는 그런 웨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즈는 디리클레 분포와 사전 분포를 곱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NJ0과 NJK0, RJK0 같은 경우에는 선행 연구나 이제 연구자의 지식을 반영한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리클레 분포가 뭐였는지 또 까먹으셨으면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후 분포는 이 likelihood와 사전 분포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후 분포에서 샘플링을 한 거는 이러한 그 조건부 관계식에서 카이스퀘어드나 감마 분포를 사용해서 쉽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예제를 볼 건데, 아까 했던 example 1에서 숫자만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총 데이터는 410개고 그 범주형 변수의 개수는 2개, y1과 y2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y1 같은 경우에는 1과 2, 그래서 j는 2개가 있고, y2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로 범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k를 3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220개의 행은 y랑 y1, y2 모두에서 관측이 되었고, 190개의 행에서는 y1만 관측이 되고 y2는 결측이 되었다. 아까랑 똑같은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그 probability의 추정치랑 그 2차원 분할표랑 1차원 보충 분할표가 작성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총 410개 데이터 중에서 그 이 1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y1이 1일 카운트를 다 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90과 100을 더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2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해서 220이 되는 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ML을 먼저 살펴볼 건데,
어, 이 공식을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보면은 그 y1이 1로 분류가 되었을 때 y2가 1로 분류될 확률인 거잖아요. 그래서 y1이 1로 분류가 되었을 때 y2가 1일 확률은 90분의 20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y1이 2로 분류되었을 때 y2가 3으로 분류될 확률을 이제 130분의 20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이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 친구랑 얘를 곱해서 이렇게 ml 추정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파이 투 보시면은 130분의 60에다가 410분의 220을 곱해서 이런 수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완전한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한 추정값을 이제 파이 jk 틸다라고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이 틸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다 이제 완전한 데이터에서만 그 추정을 한 값이에요. 그건 이제 여기서만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파이 1인 경우에는 이 관찰된 220개 중에 20개만 관찰되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예 쓰지 않아요. 이 틸다에서는. 근데 이제 MAR 가정 하에서는 이 파이 틸다보다 효율적인 이유가 좀 편향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장점이 있고, MCAR 가정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ML 방법이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베이즈는 사전 정보가 없을 때를 이제 가정하고 제프리 프라이어 디리클레가 아닌 제프리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쓰는데, 제프리 사전 분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피셔 인포메이션을 사용한 건데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 i 파이가 파이분의 1이라는 값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 자세한 과정은 이제 좀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이분의 1이라고 나타냈는데, 그러면 만약에 두 개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이제 특정하게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총 그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파이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거를 이렇게 사후 분포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두 개의 결과가 아니라 다항 분포 같이 여러 개의 결과가 있을 때는 제프리를 사용하는 건데, 얘는 똑같이 그 파이분의 1이라는 확률이 있고 그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 파이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 분포 사전 분포를 보시면 이렇게 되고, 그 사전 분포랑 라이클리후드를 곱한 값이 사후 분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게 1 플러스 같은 경우에 410분의 190개만 관찰이 되었으니까 원래 파이 1 플러스에 190이 돼야 되는데 얘네 둘이 곱하기 때문에 189.5가 되는 거고, 나머지도 다 이렇게 그 관찰된 개수만큼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그 지수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프리 파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지 약간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제프리 사전 분포가 비편향이고 그리고 불변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풀자면 이 분포를 사용할 경우에 모수의 사후 분포랑 모수의 함수에 대한 사후 분포가 있을 때 이 매개 변수를 변환해서 이 둘이 같음을 보일 수 있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유니폼이랑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유니폼은 어, 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얘는 그래서 똑같은 확률을 이제 나눠주기 때문에 비편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만약에 이 그 범위를 조금 더 늘리거나 줄이게 된다면 이제 파라미터를 변경을 하게 되면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불변성이라는 그 조건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하든지 결과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제프리 사전 분포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예시는 그 제가 6장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이제 코어싱 데이터에 관한 건데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이제 코어싱 데이터라는 게 그 코어싱 데이터의 패턴이 관측된 데이터에만 의존을 하고 코어싱된 데이터 자체에는 의존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말하는데 누락이 미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룹화가 있을 수도 있고 휘핑 검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MAR이 이제 CIR을 포함하는 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refined랑 코어싱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분할표로 나타낸 거를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토킹이랑 옥스프링 박사님이 이제 연구를 한 이제 나병 환자의 치료 효과를 분할표로 나타낸 거예요. 보면은 테이블 A 같은 경우에는 finely classified 데이터로 이제 모두 관측이 된 거예요. 196명의 환자들에게 약물을 이제 넣은 다음에 두 개의 범주형 변수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변수는 degree of infiltration, 그러니까 병균이 얼마나 침투를 했는지. 그래서 조금 침투된 경우를 little이라고 하고 이제 많이 침투된 경우를 이제 much라고 하고, clinical change가 두 번째 변수인데 이거는 이제 5개로 나눠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B 같은 경우는 콜싱된 데이터인데 이거는 400명의 환자를 관측을 했고 변수는 둘이 똑같은데 다만 이 클리니컬 체인지에서 이 마르트 모더레이트 슬라이트를 임프루브먼트로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툴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이제 의료용 데이터는 아무래도 용량이 많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런 콜싱 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 C를 보시면 이거는 ML 에스티메이트를 구한 값이에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ML 추정 값은 총 400 더하기 196 해서 596개의 데이터 중에서 그 1, 그러니까 리틀이고 마르트가 될 확률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224개가 관측이 되었고 그리고 80개는 여기 안에서죠. 이 안에 이걸 다 더하면 80인데 80개 중에서 리틀이랑 마르트될 확률을 80분의 11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얘를 곱해서 0.0517이 나오는데 이제 완전히 분류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이 데이터 안에서 196분의 11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씁니다. 그래서 얘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추정법들이 정밀한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통해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프리시전은 large 샘플일 때를 우선 가정을 하고 ML 에스티메이트의 asymptotic covariance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 조건부 공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산을 먼저 구하는데 분산은 이제 저희가 수리통계학 시간에 배웠던 이브 공식을 사용해서 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슬라이드 초반에 이제 베리언스랑 그 ML 추정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분포일 때를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RJ 플러스가 이제 엄청 커질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값을 결국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 값인 파이 JK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ML 추정치로 다 대체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빈도주의 관점에서 이걸 수정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베리언스를 실제 값 빼기 ML 추정치의 분산, 그러니까 즉 오차의 분산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약간 변형을 해준 이유가 이 추정치가 얼마나 추정치가 얼마나 불확실한지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는 건 베이지안 분석에서 사후 분포를 평가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베이지안 분석의 사후 분석을 나타내기 때문에 라이즈 샘플인 경우에는 둘이 유사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이 근사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코베리언스도 교재를 참고해서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프리시전 오브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간 추정법을 통해서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시를 보시면은 아까 그 숫자 그 예제 2번을 다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컴플리트 케이스, ML 그리고 베이즈 추정치의 정밀도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건데 먼저 컴플리트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MCAR 경우에는 그 요 식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 네. 그래서 이 컴플릿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좀 더 모든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틸다 값이 아니라 그 ML 추정 값을 대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0.00042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ML의 분산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ML 에스티메이트의 분산은 이 슬라이드에서 했던 공식을 이용하는 건데 숫자들을 이제 다 대입을 하게 되면은 0.000442가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플리멘터 마진을 포함한다고 해도 이 추정치의 정밀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MCAR이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틸다 파이는 적절한 추정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건 컴플릿의 경우이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MAR이고 ML 추정치와 이제 실제 추정치와 가깝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파이 틸다의 그 바이어스가 원래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를 그냥 ML 추정치로 대체를 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0.1030에 0.0909를 이제 빼서 어떤 바이어스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민 스퀘어드 에러를 구하면 이 파이 틸다에 대한 분산에다가 이제 바이어스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0.000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ML 방법론이 이 컴플릿 케이스 추정치보다 조금 더 정밀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베이즈 방법론을 볼 건데 이건 이제 계산된 결과인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파이 원원이 될 것에 이제 분산을 구한 건데 이게 0.000444여서 ML의 분산보다 약간 더 크지만 조금 더 큰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또 사업분포에 대한 그 정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정밀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 데이터의 그 정밀도가 어느 정도 이제 인터벌로 좁혀졌을 때 어, 너무 좁아져 버리면은 실제 데이터가 그 인터벌에 포함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이 정밀도를 좀 더 높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이지안 분석이 조금 더 정밀하다. ML이나 컴플릿 케이스의 분산보다. 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여기까지 했고 다음 승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발표 맡은 옥승환입니다. 저는 일단 수통 시험을 조지고 왔는데 이제 원래 수통이랑 오늘 발제를 둘 다 잡으려 했는데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와가지고 저는 근데 수통은 저 혼자 망하는 건데 발제는 그래서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수통을 1차 못 보면 나머지 복구가 되는데 발제는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발제일 거라 발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지금까지 우리는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다뤘고 가장 크게 세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셀 카운트가 다항 분포를 따른다. 이 셀 카운트를 우리는 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남녀가 있고 31기가 있고 32기가 있다. 뭐 4, 5, 3, 7 이렇게 배정됐다 했을 때 요 숫자 4가 이제 셀 카운트 n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계속 알고 가셔야 되고 또 이게 전체가 지금 19명 중에 4명이니까 이 확률을 우리는 이제 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n이고 확률이 파이다 이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항분포의 경우에는 뭐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다항분포를 당연히 따를 거고 그리고 우리는 결칙 메커니즘을 무시할 거기 때문에 MAR을 가정하고 가고 그리고 앞서서는 희원님께서는 결식 패턴이 모노톤한 경우를 다뤘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스페셜한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노하지 않는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3번이야 모노톤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 팩토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결치 추정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3번의 가정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다룰 거기 때문에 반복적인 방법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결칙이 이제 왜냐하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모수를 개선해 나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ML 접근에서는 EM 알고리즘을 다룰 거고 베이즈는 DA를 다룰 겁니다. 우선 EM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현재 추정된 모수가 있고 그리고 관측된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걸 활용해서 이제 충분 통계량의 기대값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결칙치를 채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결칙치를 채우는 과정이었고 이제 M 스텝은 이제 결칙치가 채워진 완전해진 데이터에서 모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모수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이 EM 알고리즘이었는데 만약에 데이터의 분포가 지수족이라면 EM 알고리즘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지수족이란 다음과 같이 이제 확률 분포, 그러니까 PDF가 이제 익스포넨셜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쪼개지는 꼴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수족에 해당하면 이제 저 PDF에 로그를 씌워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SY가 이제 충분 통계량이고 BY는 Y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에 대한 함수고 A 세타는 그냥 정규와 상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충분 통계량과 모수가 서형 결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제 이 스텝에서 이제 충분 통계량의 기대값을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앞서서 셀 카운트 n 그러니까 빈도수 이게 다항 분포를 따른댔죠. 확률은 파인. 그렇기 때문에 다항 분포의 PMF는 다음과 같고 이걸 이제 지수적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넣음으로써. 그럼 여기서 이제 충분 통계량이 뭐가 되냐면 SY는 NC가 됩니다. NC가 뭐냐? 다시 그려보면 점이 있고 여가 있고 뭐 31기, 32가 있다 했을 때 여기 들어갈 숫자를 우리 n이라 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확률이면 파이였는데 근데 이제 지금 셀이 총 4개가 나왔는데 저 셀마다 이제 숫자를 배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여기가 셀 1, 셀 2, 셀 3, 셀 4다 이런 식으로 이제 C가 그걸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NC는 그 셀에서의 빈도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충분 통계량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갈 겁니다. 그럼 NC가 왜 충분 통계할 수 있냐? 이제 충분 통계량 정의가 그 충분 통계량이 주어졌을 때 그 뒤에 어떠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이 주어지더라도 그게 우리의 모수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NC가 그 빈도수가 주어지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다른 어떤 정보들이 주어지더라도 우리의 모수인 셀 확률을 구하는데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 통계량이었고 네, 그게 이제 NC를 충분 통계량이라고 설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족의 성질 덕분에 이제 이 스텝에서 우리는 어, 이제 주어진 데이터와 현재 모수 추정치에 기반해서 충분 통계량의 기대값을 오른쪽에 있는 식과 같이 좀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여기 보면
뭐 프사이 이런 것도 등장하고 M이라는 새로운 것도 등장하고 뭐 S라는 새로운 수식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당장 여기서 이 발제를 들음으로써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예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시를 가져왔는데 아까 나왔던 그 ESG 데이터에서 이제 비콘 주제를 빼가지고 변수를 성별과 부서만으로 일단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관측이라는 게 아니 결칙이라는 게 이제 소민이의 성별, 민구의 성별, 스라 성별 모르고 경주가 무슨 부서인지 재우 형이 무슨 부서인지 모르고 승은 누나 유민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모르는 이제 그런 결칙 데이터가 들었어요. 지금 보면 확실히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쳤을 때 이제 빗금 친 거를 관측된 거라고 하면 이런 형태거든요. 부서만 없는 것도 있고 성별만 없는 것도 있고 둘 다 없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노톤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노톤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지금 현재 총 21명 있어요. 회장단 두 분을 뺐기 때문에 부서가 없어서 그럼 이제 결칙이 7명입니다. 그래서 얼이라고 하고 관측을 결칙을 보통 M이라 표현하고 전체를 아니 전체가 21이고 예, 21고 관측이 14 그리고 결칙이 7이에요. 그럼 이제 관측된 14개를 가지고 분할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남자인데 학술부인데 관측된 게 4명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고 6개의 셀이 나오죠. 그럼 우리 순서대로 이걸 셀 1, 2, 3, 셀 4, 5, 6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노테이션을 가져갈 거고 아무튼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식을 보지 마시고 한번 이 텍스트를 따라가 보시면 일단 미싱이 존재하는 유닛들이 총 7개가 있었어요. 7명에 대해서 7명은 지금 결칙이 발생한 상황인데 이 7명을 이제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7명이 각각 어느 셀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나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구 같은 경우에 성별 모르는데 학술부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민구가 들어갈 수 있는 셀은 셀 1번이나 셀 4번이겠죠. 유민이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없어서 6개 다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룹을 나눠요. 그럼 총 4개로 나눠지는데 소민 같은 경우에는 성별을 모르니까 편집부인데 성별을 모르니까 셀 2랑 셀 5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민구수라는 학술부인데 성별을 몰라요. 그럼 셀 1, 4가 가능할 거고 경주랑 재호 형은 이제 남자인 거 아는데 부서를 몰라요. 그러면 셀 1, 2, 3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그룹을 나눠주고 그리고 각 그룹에 몇 명이 있는지 이제 계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 K1이라 하면 여기 한 명 있고 나머지 그룹은 2명씩 있죠. 그리고 이제 SK는 가능한 셀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K가 1일 때 소민이의 경우에 셀 2, 5가 가능하죠. 편집부인데 성별을 모르니까 셀 2랑 5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S1은 2,5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마지막에 있는 이제 수은 누나 유민이는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설정들을 해두고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슬라이드 나올 거긴 한데 그리고 넘어가면 일단 이 스텝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초기값을 설정하는 거였어요. 되게 식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몇 가지만 이제 말씀해드리면 일단 파이가 뭐였죠? 파이가 확률이었죠. 그 셀의 확률이었는데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이터레이션이니까 지금 초기값이니까 당연히 1이겠죠. 첫 번째고 그 아래가 이제 셀 번호예요. 셀 번호. 셀 1번이 어디였죠? 셀 1번 여기였죠. 그래서 이제 셀 1번에 파이니까 확률에 초기값을 설정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관측된 게 지금 4명 있잖아요. 남자인데 학술부인 게 4명 관측됐으니까 일단 그 사를 무조건 이제 처음에 놓고 시작을 해요. 그 뒤에 이제 그 그룹별로 지금 현재 관측된 숫자의 비율에 기반해가지고 이 초기값을 설정해 줄 건데 그게 뭔 소리냐? 일단 첫 번째 그룹에 소민이만 있었죠. 첫 번째 그룹에 소민이만 있었는데 소민이는 지금 셀 1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소민이 지금 편집부인 거 알고 있는데 편집부면 셀 1에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0입니다. 그냥.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민구랑 수라인데 민구 수라 학술부인 거 알고 있죠. 근데 성별을 몰라요. 근데 지금 관측된 게 남녀 비율이 4대 2, 즉 2대 1로 남녀가 관측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구 수라를 각각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로 초기값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경주랑 재호형인데 경주 재호형은 남자인 거 아는데 부서를 몰라요. 그러면 셀 1, 2, 3 가능하다 했죠. 근데 셀 1, 2, 3 지금 총 9개 관측되는데 그중에 우리 지금 학술부 셀 1 하고 있으니까 9개 중에 4개다. 근데 2명이니까 이게 더해줘서 9의 8을 배정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승은 누나랑 유민이 같은 경우에는 6개 다 갈 수 있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파이 1, 그러니까 셀 1에 대한 거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가 지금 14개고 학술부 셀이 4개 관측됐으니까 2명 더해줘서 이제 14분의 8을 이제 배정해줍니다. 그리고 확률이니까 마지막에 나누기 21을 해서 초기값을 설정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6개 다 할 거예요. 다 하고 이제 충분 통계량의 기대값 계산할 차이인데 아까 나온 요 식을 쓸 건데 그냥 이거 식 보지 마시고 느낌만 받아들이면 일단 처음에 관측대값 똑같이 더해주고 그룹별로 뭔가를 해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룹에서 아까 소민이 여기 셀 1에 들어갈 확률이 0이었죠. 그래서 0을 써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누구였지? 민구슬한데 민구슬아 2명이니까 2 해주고 그리고 민구슬아 지금 셀 1이랑 셀 4 중에 둘 중에 하나 가야 되는데 셀 1이랑 셀 4는 각각 확률이 0.324랑 0.14를 나왔죠. 그래서 그 두 개 더해준 거 분해 지금 아직도 셀 1 하고 있는 거니까 0.324 해가지고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해보면 이제 K3는 이제 경주 제후형이었는데 2명이고 지금 경주 제후형은 셀 1, 2, 3 다 갈 수 있었는데 그 각각 더해주면 0.324, 0.154, 0.19 이렇게 세 놈 더한 거 분모에 가고 분자는 지금 셀 1 하고 있으니까 0.32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 통계량의 이제 첫 번째 이터레이션 값들 계산해 줍니다. 느낌을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겨우 제가 한 게 옆에 있는 식을 예시로 쉽게 풀었은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아까 라이클리후드 팩토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단순히 관측지에 기반해서 이 비율만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복적인 알고리즘을 쓰다 보니까 이제 현재의 추정치로 기대값을 계산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이 스텝을 했으면 이제 M 스텝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렇게 하면 M 스텝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전체 인원인 21로 나눠줘서 이제 충분 통계량을 채워 넣은 후에 모수를 업데이트하는 파이가 모수 확률이죠. 셀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파이가 확률이기 때문에 21로 나눠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의 이제 초기 모수가 0.324였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업데이트된 모수를 가지고 다시 뭐 충분 통계량의 기대값을 계산하고 다시 M 스텝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그냥 코드를 챗GPT한테 시켜서 짜봤는데 제가 말한 과정을 코드로 입력하면 총 10번의 반복을 해가지고 요 임계값으로 이제 수렴을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실제 이게 ESG 데이터에 대한 정답인데 이 아래는 EM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한 값이 뭐 당연히 데이터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당연히 뭐 부정확하게 나왔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이 기획부 말고는 뭐 꽤나 정확하게 나왔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최대 우도법, 그러니까 ML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의 크기가 작은 상황에서 적용하기 좋은 베이지안 접근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반복적인 방법론을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 결측 패턴이 모노톤하지 않은 경우에. 그래서 처음 사용한 게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인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잠깐 복습하면 얘는 EM과 멀티플 임퓨테이션의 성격을 결합한 알고리즘이고 우선 그 사후 분포의 근사치로부터 초기 모수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측치와 현재 모수의 추정치를 기반해서 결측치의 분포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분포를 구합니다. 분포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분포에서 이제 샘플링을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겠죠. 베이지에서는. P스텝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결측치를 채워 넣고 나서 이번에는 모수에 대한 사후 분포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모수를 샘플링한다. 샘플링이 아까 앞에서의 EM과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제 결합된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한 것을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한 것을 수렴한다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좀 직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y고 관심 모수가 세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점이
이제 세타와 y가 조인트된 녀석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얘를 한 번에 추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인 방법을 거칠 건데 일단 처음에 초기값을 설정해줍니다. 초기값 설정해주고 이제 i 스텝에서 하는 게 뭐냐면 세타가 주어졌을 때 y의 분포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이 조인트를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건부적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거예요. i 스텝에서는 y에 초점을 뒀다면 p 스텝에선 바꿔서 이제 세타에 초점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i 스텝에서는 세타를 고정해놓고 이 y 좌표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뭐 세타를 고정했으니까 x 좌표는 고정이 돼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다 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p 스텝에서는 y 좌표를 고정해두고 x 좌표인 세타를 이제 뭐 근처에 가게 추정을 해줍니다. 이 과정 이게 하나의 IP 스텝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결국에는 이 조인트에 가깝게 간다. 이게 이제 결합된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한 것을 수렴한다의 직관적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 이거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뭐 제프리 사전 분포로 가정하고 그 뒤에 아까 말했던 방식대로 뭐 샘플링해서 결치지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모수도 똑같은 논리로 샘플링 한다 하는데 결칙치가 아니 뭐래 모수가 지금 현재 추정 모수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관측된 녀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결측의 분포를 고려해서 샘플링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냥 앞에서 했던 내용 반복하는 거고 결국 EM과 DA 차이는 DA는 이제 결측의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모수의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DA는 좀 더 불확실성을 고려한 결측 데이터 추정을 한다. 그러니까 EM과 DA의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축이 하나 끝났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게 더 짧게 끝날 거예요. 하면 이걸 시작하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에서 결측치 추정하는 거에서 다루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단순한 구조를 도입하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로그를 씌워서 선형적으로 접근하는 모델이 등장을 할 거고 그거 이제 완전한 데이터 케이스로 먼저 이해를 돕고 그리고 그 뒤에 결측치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그 선형 모델이 뭐냐 이게 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그 파이가 셀 확률이었잖아요. 이 파이를 이제 타우들의 곱으로 나눠줍니다. 이 각각 하나의 타우들은 이 타우 x가 있으면 변수 yx가 이 특정한 셀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타우들은 그 각 변수가 이 파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거다.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씌워주면 이제 덧셈 형태로 바뀔 거고 그리고 이 알파 값들은 아까 위에 있던 타우에 로그를 씌운 값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V개의 변수가 있는데 뭐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없는 그냥 깔끔한 독립적인 모델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좀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일단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학술부인데 이번에 데이터 분석을 한다 하는 사람들의 이제 셀 확률을 이제 로그 선형 모델로 나타낸다 하면은 남자 학술 대분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알파 남, 알파 학술, 알파 대분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이제 쪼개는 게 가능해지고 얘는 성별 변수, 얘는 부서 변수, 얘는 비콘 주제 변수로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그냥 알파라는 녀석은 뭐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냥 이 알파라는 값은 그냥 상수항을 나타내는데 이제 모든 셀 확률들의 뭐 여기가 됐든 모든 셀 확률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수적인 영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들은 내가 여길 추정하든 셀 간의 차이가 없고 그냥 기본적인 확률 수준을 나타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알파들의 제약식이 없으면 그 하나의 이제 셀 확률에 대해서 여러 개의 이제 알파 조합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합들은 이 모델의 유용성을 당연히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약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변수들의 예를 들어 성별 변수다 하면 남자를 나타낸 변수와 여자를 나타낸 놈, 이 놈들의 합이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각 변수마다 알파들의 합이 0이 되게끔 한다라는 제약 조건을 통해서 하나의 셀 확률에 대해 유일한 알파 값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보면 깔끔한 변수당 알파가 하나만 있는 그런 로그 선형 모델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저런 경우에는 변수들 간의 독립이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나오는 거였는데, 이제부터는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아까의 그 로그 선형 모델을 확장하면 이제 변수 간 상호작용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V는 3차원의 분할표, 예를 들어서 뭐 성별, 부서, 비콘 주제,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있는 분할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확장된 모델을 쓰면, 아까는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이제는 각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까지 고려한 그런 모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효과들을 주효과라고 부르고, 이 세 가지는 이제 2차원 효과라 부르고, 얘는 3차원의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그 서형 모델에 관해서 개념적인 설명을 하나 더 드리자면, 사실 모든 변수들이 항상 상호작용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모델에서 몇 가지 항들을 0으로 만들므로써 우리는 이 식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얘를 0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얘랑 얘를 0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좀 유연하게 여러 가지 모델들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이제 그렇게 도출된 식들을 우리는 계층적 로그 선형 모델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이제 계층적 로그 선형 모델에서 얘가 아까 3차원이라 했잖아요.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인데, 이런 3차원 하나가 포함되면 여기 들어있는, 예를 들어 지금 1, 2, 3 안에 1, 2도 들어있고 2, 3도 들어있고 1, 3도 들어있고 그냥 1도 들어있고 그냥 2도 들어있고 그냥 3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숫자들을, 그러니까 이 숫자 안에 포함되는 모든 효과들은 이제 요 항만으로 다 설명이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2, 3이 들어가 있는 항만으로도 우리는 2와 3의 항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이 최종 보스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항들은 다 설명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앞서 언급한 이 주효과와 그리고 이 상호작용 효과, 그러니까 얘보다 낮은 하위차수 상호작용 효과들이 없으면 이 3차 상호작용의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델의 복잡성을 더할 거고, 데이터의 변동성을 이제 과도하게 설정해서 과적합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낮은 차원의 효과부터 쌓고, 그 이후에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면 더 높은 차원의 이 효과들을 쌓아가는 게 모델의 안정성에 높이는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여러 가지 이제 이거 다시 보고 가면, 여기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게 이 완전한 모형에서 어떤 항들을 0으로 만들 거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0으로 안 나타내면 1, 2, 3 다 설명할 수 있을 거고, 얘만 0으로 나타낸다면 1, 2랑 1, 3이랑 2, 3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뭐 1, 2, 3과 1, 2와 1, 3을 0으로 만들면 이렇게 0이 되겠죠. 그럼 이제 2, 3을 설명할 수 있고, 근데 이 2, 3에는 1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을 또 따로 설명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라벨을 붙인 애들이 이 로그 서형 모델들을 부르는 이름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루는 게 이제 이 로그 서형 모델이 이 범주형 데이터에 얼마나 적합하느냐, 이제 그 적합도를 측정하는 모델인데, 사실 이거는 그냥 관심 있으시면 교재를 더 읽어보시면 좋을 거고 깊게 안 다룰 거고,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이런 모델과 이런 모델이 있는데 만약에 둘의 적합도가 비슷하게 나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 단순한 모형의 로그 사용 모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개념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공부했을 때 이제 로그 사용 모델 개념이 생각보다 잘 안 와닿고 이걸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들을 모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차원적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범주형 데이터에 적용하기가 유리하고요. 그리고 로그 변환을 해서 선형함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적 계산이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넘어간 그 적합도를 측정함으로써 이제 모형 간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이런 로그 사용 모델 단점이 뭐가 있냐? 그 어떠한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있고 어떠한 변수에는 상호작용이 없다. 이런 것들을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들을 고려해서 결칙치를 추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칙 패턴이 이제 모노톤 하더라도 원래 이거 라이클리후드 팩토라이제이션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ML이든 베이시든 이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제 이 제약들로 인해서 모수들이 디스팅트하지 않기 때문에 팩토라이제이션이 안 돼요. 그리고 모노톤하지 않을 때는 안 그래도 이미 EM이나 DA 같은 반복적인 방법론들을 이용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 EM에서는 M 스텝에서 원래 우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는데 이제는 그 제약까지 고려해서 그걸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M 스텝에서조차도 반복적인 방법론이 요구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IPF라고 하고 이제 이 IPF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 사용 모델을 단순화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상호작용 효과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우린 추가적인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노톤하지 않은 경우에서 뭐 EM 스텝에서 M 스텝에서도 뭔가 반복적인 걸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IPF라는 건데 오늘 이제 이것만 하면 이제 세션 거의 끝나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IPF는 테이블의 머진에 대한 정보를 맞추기 위해서 비례정의 조정을 한대요. 이게 좀 안 하다를 수 있어서 뒤에서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 아무튼 이 테이블 머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거고 이게 우리의 최소 충분 통계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M의 M 스텝을 우리는 IPF로 대체할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ECM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로그 사용 모델의 모수를 추정할 겁니다. 그럼 GEM과 ECM에 대한 개념이 조금 필요한데 5주차의 내용을 좀 복습하고 들어가자면 원래 EM은 M 스텝에서 우도 함수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이제 GEM의 경우는 최대화하는 게 어려우니 이제 합의를 본 게 그냥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한 EM 알고리즘의 일종이었고 ECM은 또 GEM 중에 하나인데 이제 M 스텝에서 여러 단계로 나눠가지고 조건부 최대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뜻이 뭐냐? 모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한 놈에 관심이 있을 때 나머지 놈들은 다 구성을 해두고 최대화를 진행한다. 관심 있는 애에 대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최대하고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익혀주신 상태에서 IPF가 어떻게 EM을 ECM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말고 그냥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IPF는 머진들에 대한 정보를 반영해서 이제 비례적으로 그 모수들을 조정해 간다고 했었는데 머진 정보가 도대체 뭐냐? 일단 지금 여기 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테이블이 있습니다. 남녀 31기 32기 융통 비융통으로 ESC 학회원들을 분류해봤어요. 변수가 두 개씩 변수당 이제 범수가 두 개씩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이제 성별, 기수, 과 여기서 하나씩 x를 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진 정보가 도출이 되는데 처음에 이제 과에 대한 정보를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이렇게 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테이블이고 나머지 테이블들도 하나의 변수를 없앰으로써 머진 정보들이 세 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머진 정보를 우리는 도출했고 이걸 이용해서 IPF를 적용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사라졌습니다. 운영, 유빈, 경주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총 인원이 이제 회장단까지 포함해서 23명인데 관측된 건 20명이고 결칭은 3명입니다. 그럼 이제 멀진 정보들이 이제 바뀌겠죠? 관측된 애들로만 멀진 정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이제 결칙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했고 이런 결칙이 발생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이고 32기인데 응용통계학과의 확률을 추정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 녀석이 궁금한 거죠. 근데 일단 여기 있는 표는 지금
그냥 아까 그 세 명이 사라진 상황에서 관측된 사람들만 반영하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이제 얘는 완전 구체적인 예시는 아니고 그냥 어떤 로직으로 흘러가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EM의 M 스텝을 IPF로 바꿈으로써 우리는 ECM으로 간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텝은 기존의 이 스텝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지금 충분 통계량인 이제 멀진 정보들의 조건부 기대값을 계산해요. 이 충분 통계량의 조건부 기대값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관측지들과 이미 관측된 값들과 그리고 현재 모수의 추정치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의 관심이 있는 충분 통계량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멀진 정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남자 32기 응통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요 세 가지 멀진 정보들을 이제 각각의 기대값을 계산해서 무언가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이랑 당연히 다른 값이 돼서 여기 기대값을 계산할 거예요. 그럼 이제 CM 스텝에서는 단계적으로 나눠서 이제 조건부 최대화를 진행하는데, 지금 멀진 정보가 총 3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 3단계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CM은 컨디셔널 맥시마이제이션의 약자고, 이제 CM 1스텝에서는 뭘 하냐? CM 1스텝에서는 지금 우리 2스텝에서 멀진 정보의 기대값을 예측을 해놓은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이면서 32인 걸 예를 들어서 뭐 6명을 예측했다 칩시다. 이 기대값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6명을 이제 일단 그 전에 여기 지금 현재 관측된 표에서 초기 셀 확률들을 다 설정해 줄 거예요. 초기 값을 일단 설정을 해주고, 그 초기 값들을 기반으로 이 6명을 이제 이 6명을 요 안으로 이제 넣어주는 과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초기 확률 값에 의해서 응통인데 32기면서 아니다. 지금 우리 성별 기수만 다시 남자 32기가 6명이라고 예측을 한 상태에서, 그럼 이제 뭘 예측해야겠어? 이제 과를 예측해야겠죠. 성별이랑 기수는 알고 있고 초기 확률 값들을 여기 다 구한다 했어요. 그럼 여기 초기 확률 값들을 기반으로 해서 요 남자인데 32기면서 응통인 사람과 비응통인 사람의 비율을 이제 초기 확률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이 6명을 나눠주면 돼. 예를 들어 그냥 처음부터 3대 3이라고, 응통 대 비응통 비율이 3대 3이다 라고 가정을 했으면 이 6명을 3, 3으로 그냥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CM 첫 번째 스텝이고, 그러면 얘의 확률이 세타 햇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CM2 스텝에서는 뭘 하냐면 이제 두 번째 멀진 정보 볼 거예요. 32기랑 응통, 예를 들어 여기 4라고 예측을 했다 쳐요. 4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32기인데 응통인 거 알고 있어. 그럼 이제 뭘 예측하면 되죠? 성별 비율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때는 뭐 하냐면 아까 업데이트한 세타 햇과 우리가 처음 예측한 초기 확률 수준, 이 두 개의 비율을 고려해서 여기 숫자를 배정해 주는 거예요. 요 네 명을 얘와 얘의 비율을 고려해서 얘 안에 넣어준다. 예를 들어 2대 2가 나왔, 여기가 2대 2가 나왔다. 그러면 요 네 명을 두 명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설명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첫 번째 CM1 스텝에서 이걸 세타 햇으로 했고, CM2 스텝에서 얘를 또 세타 2 프라임으로 세타 2 프라임으로 이제 조정을 했다 치면 이제 똑같은 로직으로 CM3에서는 남자인데 응통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이 기수의 비율을 계산해가지고 얘를 다시 세타 3 프라임으로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렇게 되면 이제 셀 확률 값들이 한번 업데이트가 될 거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스텝으로 돌아가서 그 확률 값들을 기반으로 멀진 정보를 다시 구하고, 다시 CM 스텝에서는 세 가지 각각의 멀진 정보들에 맞춰서 쪼개가지고 조건부 최대화를 진행한다.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비율을 계산해서 우리가 넣는 거기 때문에 조건부 최대화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튼 IPF의 작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월진 정보에 기반해서 비례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될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각 반복마다 CM1, CM2, CM3마다 가능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GEM의 성격을 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M스텝에서 모수들을 이제 최대화할 때 내가 얘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다른 모수들은 우리가 그냥 고정을 해두고 얘만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모수들을 고정하고 최대화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이제 ECM의 성격도 띈다. 그래서 이제 IPF가 왜 ECM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 조건부 최대화 과정, 아까 CM1, 2, 3는 멀진 정보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숫자만큼 진행합니다. 아까는 멀진 정보가 3개였기 때문에 3단계로 진행한 거예요. 이게 ML이었고 베이지에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DA에서처럼 바로 결합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베이지안 IPF라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베이지안 IPF는 IPF의 특성인 이제 멀진 정보 기반의 조건부 확률을 적용한다. 근데 이제 당연히 베이지안이니까 다른 점이 이제 또 샘플링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베이지안 IPF는 DA와 I 스텝은 동일해요. 근데 이제 P 스텝에서만 CP 스텝을 거칩니다. 그냥 컨디셔널 포스트리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CP 스텝에서는 조건부 사후분포를 구해요. 멀진 정보에 기반한 조건부 사후분포들을 구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모수들을 샘플링합니다. 얘 역시 반복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이제 로그 선형 모델이 주는 제약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단계에서 샘플링을 진행하고 조건부 최대화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깁스 샘플러의 성격을 띠고 있고, 네, 이렇게 베이지안까지 IPF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희원이가 범주형 데이터와 분할표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셀 빈도수가 다항 분포를 따르고 결칙 메커니즘이 MAR이다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식 패턴이 모노톤할 때는 라이클리우드 팩토라이제이션을 이용해서 비교적 단순하게 결칙치를 추정했고, 결식 패턴이 모노톤하지 않을 때에는 반복적인 방법론이 필요했어요. 왜냐? 결칙이 불규칙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ML에서는 EM을 사용했고 베이지에서는 DA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단순한 모델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등장한 로그 선형 모델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고, 이것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호작용 효과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점을 수반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럼 그 단점이라 함은 제약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럼 그 제약을 반영해서 결치치를 추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역시도 이제 M 스텝에서 반복적인 방법론이 요구된다. 베이지안을 따지면 DA의 P 스텝에 반복적인 방법론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ML은 이제 IPF라는 멀진 정보에 기반해서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ECM을 만들었고, 베이지는 이제 샘플링의 이 IPF의 샘플링의 성격을 더한 이제 깁스 샘플러와 유사한 베이지안 IPF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말아주세요.